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그 고려시대 화폐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나왔죠? 관련된 내용 한번 공유해 드리고 드릴게요. 아, 잘못했네. 자, 고려시대 화폐 발행 목적은 그 당시 화폐 발행 이익금의 재정 보완과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활동 장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고려 정부는 이제 조선과 달리 사과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화폐에도 정부가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제 그 강제적으로 유통시킨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또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또 뭐냐면 각 세력 간의 어떤 그 배경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화폐를 적극적으로 인제 보급시키자고 하는 입장들은 중국의 그 당시 영향을 받아서 송나라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갖고 보급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송나라는 그 당시 상표 화폐 경제가 발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풍이라고 하죠. 중국의 어떤 문화적 영향을 받아 갖고 화폐 보급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화폐 보급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물품화 화폐, 곡식이나 삼배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수단을 삼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그 되게 이제 호족 세력들이죠. 이들은 국풍이라고 해서 그 고려의 어떤 고유한 하풍 그 문화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그 세력들인데, 자, 이들 하풍과 국풍의 어떤 세력 변동에 따라서 충돌에 따라서 화폐 정책을 실시하거나 또 이렇게 중단되거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화폐를 실시했던 왕들을 좀 보면 선종이라든지 숙종이라든지 이런 왕들이에요, 고려 중기 때까지. 근데 성종이나 숙종 같은 그런 왕들은 그 당시 집권할 때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야. 선종 같은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어떤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고, 이 당시에는 호족 세력들을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주로 육두본 세력들을 등용했죠. 이들이 이제 합풍을 주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 이단으로 이런 화폐도 널리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자, 숙종 때도 요거와 비슷했는데, 숙종 때는 12세기로 그 당시 송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와 물론 국교는 공식적으로 인제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이제 송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민간교도 하고 의천 같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화폐를 인제 뭐냐면 사용할 거를 주장을 해요. 송나라 보면 이 동전 같은 거 널리 유통되면서 상표화폐 경제가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경에서 화풍의 배경하에서 이런 그 은병이라든지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품과 국품이란 맥락 속에서 좀 화폐를 발행 목적 발행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강제적 유통을 하고 노력은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런 화폐 유통이 부진을 했죠. 필요가 없거든. 어 다만 상품화폐 경제가 좀 발달된 그 예성 일대나 개경 일대, 거기에서만 좀 통용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국적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적 보급이 된 것은, 이제 화폐가 널리 일반화된 거는 조선 후기 때죠. 예, 상평통보 이때 가서 인제 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제 화폐보다는 주로 인제 곡식이라든지 삼배가 주된 공항 수단이었다. 예, 그때 면포가 수단이 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면포는 고려 후기 때부터 쪼금씩 일반화돼서 이제 조선 때 일반화된 거고, 이 삼배 아직까지는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입었던 건 삼배죠. 예, 그래서 삼배가 교환 수단이었고, 물론 삼배가 그렇게 질이 좋은 삼배는 아니에요. 슈퍼라고 해 가지고 좀 질이 떨어진 것들을 인제 주로 교환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종류를 좀 보면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였던 권원중부가 나왔죠. 권원중부는
보통 화폐는 은이나 동으로 만드는데 철전이야, 철전. 음. 물론 동전도 있긴 있지만 철전이 대부분이에요. 철전이. 예. 아마 이제 성종 때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 이런 것들 다 해소해 가지고 뭐 큰 뭐냐면 동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불상 같은 거 있죠? 예. 청동불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그 이단으로 아마 그 철장 같은 것도 이제 철무기를 해소해 가지고 무기를 해소 갖고 만든 게 철전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최초의 화폐였지만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숙종 때 또 제2 정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의천이 와 가지고 건의를 해요. 의천은 몰래 이제 송나라에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보니까는 송나라의 이제 발달된 화폐 경제를 느끼고 와서 건의를 올려. "이거 우리 한번 송나라처럼 화폐를 만들어서 찍어내서 만들자." 그래 가지고 이제 주전 도감을 이제 주조를 하죠. 만들죠. 거기에서 인제 은병이라든지 회동통보, 뭐 사만통보, 그다음에 중국 통곡통보 이런 것들이 나왔죠. 다 동전인데 이 은병만은 인제 은으로 만들었죠. 은병은 입구가 넓기 때문에 할구라고 또 부르죠. 주로 이제 요 은병은 주로 뭘 사용하냐면 뇌물용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유통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인제 고려 경제가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유통되지 못하고 개경 주변만 유통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전 시간으로 얘기했지만 간양상점이나 그런 데서는 뭐 화폐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유통시키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공양왕 때 저하가 유통되죠. 저하. 이거는 최초의 정의 지폐인데 아마 인제 원나라 지폐 보초의 영향을 받았고 보고 있어요. 그 후에 인제 조선 초기까지 명나라 또 영향을 받았고 저하 같은 것도 발행을 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후직 조각이라고 생각해 갖고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일단 통론부터 한번 읽어 보죠. 자, 고려의 화폐를 만들어 유통을 편리하게 도모 고려는 화폐를 만들어 유통의 편리를 도모케 했다. 자, 고려의 화폐는 물품화폐와 금속화폐 두 가지가 있는데 물품화폐는 배와 쌀이었지만 쌀에 비해서 배가 운반이 쉽고 가치의 안정성이 높았으므로 점차 많이 사용했다. 요때 배라는 것은 포화인데 요때 그 고려 초기 때 포화는 3배예요, 3배. 근데 조선 시대 때는 3배가 아니라 인제 면포가 되는 거죠. 면포가. 자, 금속화폐는 966년 성종 15년에 철전을 주도했으며 자, 여기에서 인제 철전이 인제 키워드죠. 동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였으나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했으며 자, 1102년에 숙종 때 해동통보를 인제 뭐냐면 주적해 했고 또 고액화폐로 은으로 만든 은병 일명 할구를 만들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사의 경제적 미숙 때문에 유통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이루지 못하였다 하면서 여기 끝내고 있어. 뒤에 좀 약간 이제 고려 후기에 관련돼서 저하 부분이 그 뒤에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충 페이지 22 페이지 펴 보세요. 22 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밑에 보면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수공업과 상호의 발달로 화폐 사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 이에 성종에 처음으로 건원중부라는 철전을 만들어 사용했다. 숙종 때는 사만통보와 해동통보 등 동전 및 쌀 수십 석을 가치를 가진 그 고가의 은병이 만들어졌고요. 고려 말에는 저하라는 지폐도 만들었었는데 일반 농민들은 여전히 옷감이나 쌀 같은 헌물 화폐를 사용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거 문장을 보고 요 앞부분에 인제 수거 상업이 발달됐다라는 건데 요거는 전 시대보다 발달됐다는 거지 아직까지 화폐를 사용할 만큼 발달한 건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발달했던 곳은 좀 한정돼 있어요. 아까 인제 개경이나 이제 병랑도 주변이거나 큰 뭐 대도시 요 정도였고 전국적으로 이제 뭐 화폐를
사용만큼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에서 이제 나온 고려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들, 그 목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출 사료예요. 예전에 한번 기출 사료 나왔죠. 어,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이 하교하기를 성왕께서 규범에 따라 조서를 반파하여 화폐를 주조하게 하니 철저히 화폐를 끊이지 않게 사용됐다. 자, 요거 쓰는 문제 예전에 나왔죠. 이거 보겠어요. 예, 앞에 이제 얘기한 최초의 화폐였던 건원중보죠. 건원중보. 예. 건원중보고, 건원은 그 당시 송나라의 연호예요. 자, 그때 이제 그런데 최근 신원 시중에 한원공이 상소하기를 성왕의 정책, 그러니까 성종의 정책을 계승하여 철저하게 사용하게 하고 추포의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정통적인 유통 양식 흔들어 놓았으니 결국에는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시중 한원공이라는 사람은 목종 시대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패서 출신의 어떤 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호족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 한원공은 육두풍을 중심으로 한 하풍보다는 나라 예전에 정통인 국풍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국풍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화폐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죠. 금속 화폐 대용해서. 그래서 금속 화폐 대신에 예전처럼 물품 화폐를 사용하자. 삼배라든지 곡식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포라는 것은 물품화폐 3배인데 3배인데 3배 중에 좀 질이 떨어진 뭐냐면 그 3배를 추포라고 해요. 이 추포를 주로 그 동정 대신에 이제 뭐냐면 화폐 대신에 사용했는데, 자, 3배 때문에 그날 그 당시 철저히 사용하고 3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야, 성종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왕이 딱 듣고 보니까 아, 맞다. 그래서 철전의 사용은 예전에 성종 때 내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되,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어디 때만 차, 술, 음식 등 파는 점포들은 예전처럼 철저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백성들이 사사에 사고 팔 때는 토산물을 임의로 사용해라.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목종 때는 뭐와 뭐를 같이 혼용했다. 예, 철전과 금속화폐와 물품화폐를 같이 어,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물품화폐 사용했다 보시면 돼요. 성종 때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목종 때는 선종 때는 육두품이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죠. 목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원공처럼 패서 출신자들이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을 때는 그 중국에서 건너온 이런 그 건원중고 같은 동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철저히.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그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던 거고요. 우리 화폐 정책과 관련된 사료가. 그다음에 25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화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부산교과서, 비산교과서 있는 내용 볼게요. 자, 화폐 사용을 또 강조했던 왕이 숙종 때죠. 그래서 숙종 때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여기 사료를 보면 숙종 6년 4월에 주전도감에서, 자, 주전도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뭘 만들기 위한 거죠? 화폐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참고로 여기 도감자가 맡으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감 같은 경우에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직제예요. 같이 겸직을 하죠. 판사제도 운영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백성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그의 사신은 종무에 구하십시오라고 했다. 그 이외에 또 은병도 만들어 화폐를 사용했으니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가로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은병을 만들었으니 마치 그의 은 한 건을 만들어 우리나라 지형을 따서 만든다고 민간에서는 입구가 벌어졌다 해서 할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가로치기 문제요. 가령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숙종 7월 12일에 왕이 명령하기를 주주한 돈 15,000관을 제추와 문무 양반과 군인들에게 나눠주어 통용의 시초가 됐으니 요때 돈에 새긴 글을 해동통보라고 한다. 음. 여기에 해동통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동이라는 건 바다 건너에 만든 그 통하라는 의미인데 동정이라는 의미인데 이 바다 건너의 동쪽은 누구였어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문벌 귀족과 사원의 경제력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숙종은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문벌 귀족과 사원 세력을 견제해 왕권을 강화한 거다. 그래서 숙종이 화폐 유통시킨 목적이 뭐냐 이렇게 쓰면 요걸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문벌 귀족들의 사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숙종에게 화폐 유통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그의 동생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송나라에 유학을 갈 당시에 화폐 사용의 편리함을 경험한 그는 화폐 유통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 보관과 사용이 어려운 그 배와 쌀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요 당시 의천이 이런 화폐를 사용할 걸 주조를 사용과 주조를 건의했던 이유를 쓰다 가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어, 화폐 유통으로 국가의 재정이 왜냐면 확충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보관과 사용이 어려운 배와 쌀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요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화폐 사용에 대해서 의천처럼 긍정적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처럼 좀 약간 국풍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그 뭐냐면 그거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도 되게 많았고 심지어는 후에 유학자 중에서도 그 반대했던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볼게요. 고려 정부는 화폐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자, 그 결과 건원정보, 사만통보 같은 많은 동전들이 주재됐다. 그러나 이런 화폐는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거래에서 배와 곡식이 주된 교환 수단이 됐다. 한편 화폐 사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했고 이에 의처는 화폐의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과 부의 공정을 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 반해서 요것도 그 앞에서 이제 의천의 생각을 한 가지 더 적으면 되겠네요. 예. 요걸 통해 경제 발전과 부의 균등한 분배. 근데 무신신권기 때 입주는 화폐 경제가 그 당시 그 일부 권세가 부자들의 재산 축적에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임춘의 그 만화 내용을 보면 돈은 인간 사회의 탐욕과 이기심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성남한 백성들이 피해를 볼 뿐이다. 근데 이제 의천 같은 돈은 민간에 퍼뜨려 그냥 골고루 돌아다니며 영원히 막힘이 없게 된다. 현대적 관점에 의천이 많이 맞긴 하죠. 근데 이제 하여튼 임춘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부 건세가 부자들의 재산 축적에만 기여할 뿐이지 큰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포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볼게요. 포세미 214페이지 펴보세요. 자, 포셈 내용을 보죠. 예. 자, 여기 보면 건원중구를 만들다 이렇게 보면 법정화폐제는 성종 때 실시됐다. 고려 성종은 백성대 경제 문제 해결하고 성촌한 경제 통일을 이루려고 학권 재상을 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천 선종 예, 철정이 주조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종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방식으로 법정화폐를 주조하고 유통시켰다. 시장에 유통하기엔 충분히 철전을 여러 차례 거쳐 주저했고 기일 택하여 축하를 넣었다. 자, 이는 백성들에게 법정화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또한 상평장에 법정화폐를 태어난 미국을 마련하여 철정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를 장치를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이 없으니까 앞에서 이 기일을 통해서 축하연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못 믿으면 또 뭐냐면 그 법정 앞에 철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을 비축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철전을 가지고 오면 미국과 이제 상환을 해 줘. 그러니까 태환을 해 주면 학 그 뭐냐 믿을 만하죠, 이 철전을.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예전에 인제 태환 지폐 생각하시면 돼요. 뭐 $1 가지고 오면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에 아 해당하는 금을 줬잖아요. 그 태환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법정 화폐를 유통시켜 경제를 통합하여 국가 재정을 보강하는 을 의도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성종의 어떤 화폐 보급의 의도가 나오죠. 자, 화폐 발행은 그 주관자인 국가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도와갔으며 또한 재정 지출을 화폐 형태로 하면 기금수나 쌀, 포 등을 실질 가치를 가진 제한을 비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철저는 본격적으로 유통한 지가 1년 만인 성종 16년에 성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려 초기 법정화폐 정책은 동력을 잃고 위기에 맞았다. 자, 그다음 목종 때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요 상황. 목종 때는 누가 집권했다고 했죠? 이때는 패서 출신이 집권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목종 초기에는 성종의 화폐 정책을 계승하여 이를 적극 확대했으며 아울러 추포도 사용을 금지시켰다. 요 초기 때 얘기예요, 이건요. 이는 상인층의 저항과 백성들의 이제 불신을 불러왔고 국경이 불안정하고 자연재해가 잇따라지면서 후사 문제로 조정에 분열된 상태에서 목종은 신하에게 지지가 필요했다. 목종 5년에 화폐 교수를 내려서 정면적인 추포 사용을 금지에는 한 발 물러섰다. 그래서 인제 술을 파는 가게와 음식점 등은 종전대 화폐를 사용하되 그 밖의 상품 교환에서 간행을 따라도 그 후퇴하는 조치를 취했다. 자, 요게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요거. 이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패서 출신인 한원공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주장을 했고 목종이 그걸 받아들였죠. 예. 자, 그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에 상품 교환에 대한 간행을 따르했다라는 것은 주로 인제 물품 화폐인 추포나 삼배죠. 삼배나 곡식들을 이 교환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성종 때에 그는 뭐냐면 권원중부 일변도에서 바뀌어졌다. 목종 5년 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렇지만 요 조치안에는 국영정포는 법정 화폐를 계속 사용하도록 화폐 정책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종 12년에 강주의 정변으로 그 목종이 폐위됨으로써 고려 초기의 법정 화폐는 막을 내렸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성종과 목종의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숙종 때 넘어갈게요. 자, 한동안 이제 침체되다가 숙종 때 다시 시행했어요, 법정 화폐 제도가. 자, 여기에는 의천의 건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의천은 화폐 유통에 따른 이점으로 건기대 유통 과정에 민을 수타여 사적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점, 그리고 조세를 화폐로 수납하여 조언에 덜 수 있다는 점,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지했던 관료대 유통 경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 그때 이제 올렸던 그 화폐를 사용하자는 그 평원에는 그 세 가지 점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 외워 두세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는 목적이고 이건 내용이에요. 예. 건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문벌 귀족들을 얘기하죠. 건기들이 유통관에 민의 수탈하여 사적인 부를 축적한 걸 방지했다는 점, 조세를 화폐를 수납함으로써 조언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지했던 관료들도 유통 경제에서 혜택을 입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숙종 때는 주정관 설치에 동전을 그 뭐냐면 유통했다. 이 주정관은 앞에서 얘기한 주전도감을 얘기해요. 주전도감에 있는 관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주정관은. 그래서 동전을 유통시켜 했는데 이때 사용했던 동전들 한두 가지는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해동 원보, 해동 통보, 해동 중보, 사만 통보, 사만 중보인데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바다 건너에 해동자가 다 들어가죠. 예. 그다음 사만은 이제 고구려 예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 그 사만이라고 했죠. 보통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할고나는 은병도 유통시켰다. 네, 당시 왕권 강화를 적극 도모했던 숙종은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늘어난 재정 수요를 보충하고자 산업을 진행시켜 그걸 기반으로 상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화폐 보급의 목적 같은 거 있죠. 왕권 강화, 예,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재정 수요 확보, 그다음에 산업 진흥 이런 것들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숙종의 이제 화폐 유통 정책은 뒤를 이은 예종 때 신하들 반발로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숙종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송나라 때 뭐가 있었냐면 신법 정치가 있었어요. 신법. 우리가 왕한서의 신법 내용 있잖아요. 여기를 역할 모델로 해 갖고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군사 정책이라든지 그런 등등등을 해내렸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숙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화폐 발행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것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정책이나 뭐 나머지 내용들은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은하의 유통을 볼게요. 철저함과 동전이 크게 유통되지 못하지만 은하는 상당히 다양하게 유통되는데, 은하가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철저함과 동전도 가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기성이 좀 떨어지죠. 예, 이거 가치가 좀 낮고, 근데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자체가 뭐냐면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했어요. 유통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유 이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주전의 은병을 비롯한 은하는 충분한 신용도를 가지고 꾸준히 유통되었다. 그래서 각종 매매, 뇌물, 물가 포시 등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고려가 원간섭 아래에 놓이면서 각종 공문의 명목으로 또 원의 항시 및 친원세력에 대한 선물비, 그 고려 왕조의 입원 시 그 비용으로 은이 다량 원으로 유통됐다. 입원식이란 뭐냐면 원나라 이 시자는 사찰 시자보다는 거기 이제 원의 간청이에요. 예. 그래서 고려 왕족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원나라 가 갖고 대도에 있는 간청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간청의 관리들에게 돈을 주거나 뇌물 주거나 그럴 때 은을 많이 이용했어요. 참고로 중국인들은 금보다 은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도 은을 주요 화폐됐고 원나라 때도 은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은은 뭐 금과 은은 이제 전국 화폐잖아요. 이거 어디 가든 다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은이 대량으로 원에 유출이 됐고요. 자, 은병으로는 소은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은전 등 형태로 변화되면서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쇠으로 표현된 칙량은하도 화폐로 꾸준히 유통됐다. 칙량화폐라는 뭐냐면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화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 칙량화폐인데, 이게 쇠은이 이게 이런 측면에서 인제 무게를 달아 갖고 화폐 가치를 매기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나라 화폐 유의 볼게요. 원나라 때 원화 화폐 보초가 유입됐죠. 보초 또는 교초라고 하죠. 예, 동일한 말이에요. 보초나 고초나. 자, 그다음에 이제 원나 보초가 원나라의 유일한 공식 공인 통화로 본격 발행되기 시작은 1260 년대였다. 자, 원은 국내 경제를 통합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목적과 함께 국내 은보적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폐인 보초를 발행했다. 종이 지폐죠. 처음에는 중동초였는데 중동초가 원의 통화 정책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널리 사용되었다. 근데 남송 말기의 멸망의 계기로 보초의 은행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여 가치가 하락되자 지원초를 발행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보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예. 근데 이제 그 고려에서는 그 뭐냐면 보초가 강제 통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초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폐 가치 가지고 있는 은이나 포가 더 보편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저하 같은 것도 있죠. 저하 사용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각자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한 통을 읽어 볼게요. 자, 마지막 단락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제 고려시대 때 사회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네, 사회 구제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마련되었다. 성종 때는 태조 때부터 설치된 빈민 구제기관 흑창을 보다 확장시켜서 각 주군에 의창을 설립하죠. 자, 이런 흑창이나 의창 같은 건 한국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춘대 추납의 한국기관을 설치하죠. 자, 한국기관 관련된 내용은 조선시대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의창을 베풀어 미국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게 하였으며 또 개경과 서경, 시위목의 물가 조절인 삼평창을 설치하고 이건 조선시대까지 계속 연결되죠. 설치하여 곡포의 가격이 내렸을 땐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싸게 내어 파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때 상병차기가 곡포 그러니까 곡식과 3배가 그 물가 조절 수단이었죠. 그 당시에 물품화폐가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걸 이제 저장했다가 뭐 값이 오를 때는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또 싸게 팔아 가지고 물가를 조절했다는 거죠. 자, 이 밖에 고려했던 빈민과 여행자의 구원을 위해서 제2본을 만든 거고 본하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에요. 자, 개경과 동서서 구류기관인 그 뭐냐면 대비원을 그 설치하여 무위탁의 치료와 분양을 담당했으며 예, 규율기관 같은데 규류가 아니라 또한 해미선을 두어서 그 빈민들의 시약을 맡게 되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개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교육기관들이 많죠. 그럼 뭐냐면 일단 뭐 서울이라든지 한성이라든지 개성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이 사는 곳에 있는 백성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보기 안 좋잖아요. 왕도 정치에 또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는 거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개경이나 서울 부근에 이런 교육기관들이 많았어. 예. 그래서 요건 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완경민들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받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면 인제 귀족사회 문화 이렇게 볼게요. 국가 불교의 성격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인제 그 고려 그 정기 때 문화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야, 요 부분은요. 그러면 고려 정기 때 그러니까 고려 그 주로 인제 정기라면 12 세기까지죠. 예 12 세기까지 문화 성격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 48 페이지 보충책을 펴 보세요. 아 48 페이지인데 잠깐만요. 아 이거는 나 잠깐 48 페이지가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예.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이거 좀 뒤에 읽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요거를 뒤에 좀 읽을게요. 건축 부분과 요런 걸 여기다 적어 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읽고 국가 불교의 성격 관련된 내용을 읽고 어 넘어갈게요. 먼저 37 페이지 펴 보세요. 예 37 페이지. 예 불교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이 고려 시대의 불교는 이런 국가의 보호와 지원 속에 발전하면서 사상과 문화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시 지식인들은 유교, 불교도 서로 모순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으며 유학자나 승려 사이도 지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통일신라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와 불교도 서로 뭐냐면 소통을 하면서 같이 겸유했다. 겸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백성들은 현세적인 기복 신앙으로 불교를 믿었고 인간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다. 태조는 부처의 도움으로 건국의 대업을 이뤘음을 강조하고 불교를 숭상하도록 했다. 이후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승간을 마련했고 승간은 고려 시대에만 있었죠. 조선 시대 때도 약간 명종 때 조금 있었지만 그때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고 전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고려 시대 때는 승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합격자에게도 덕계를 인제 주었죠.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덕계를 줘서 권위를 부여했고 그 명망의 높은 승려들 국사나 왕사로 삼아 존중했다는 거죠. 국가의 사원전을 지급했고 사원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 자 사원전. 자 사원전을 지급했고
사원과 승려들의 면세, 면역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또 연등의 팔관을 같은 불교 행사를 국가적으로 항상 성대하게 치르면서 불교를 국교로서 역할과 호국 기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청태종의 창시를 볼게요. 그 고려 정계 고정계열의 하엄종과 법상종이 왕실과 귀족세의 지원을 받아 번성하는 등 불교의 융성이 있지만 불교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데 그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데 일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법상종하고 하엄종이 대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엄종은 주로 이제 왕실과 연결돼 있고요. 법상종은 귀족세력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고 또 선종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불교 통합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의천이 했죠. 의천에 의해서이다. 그는 이제 교광겸수를 제청하고 청태종을 창시하여 선종을 교종에 포함시키면서 불교를 통합시켰다. 자, 요거 이제 교광겸수가 뭐냐. 자, 교광겸수라는 것은 이론적 교리 체계인 교상과 그다음에 그 진리를 관념하고 실천하는 수행 방면 간심을 합쳐서 이제 교광겸수인데 교와 간을 같이 닦는다. 그러니까 교종에 중시하는 이론적 연마와 선종에 중시하는 실천적 수행을 같이 하는 거죠. 교상이라는 것은 교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간심이라는 건 선종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종 통합의 논리를 또 이용하는데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통을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렇지만 그의 사후 불교계는 다시 분열됐고 권력층과 밀착되어 타락한 양상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청태종을 통해서 불교를 통합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조는 영등이와 팔관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팔관에 관련된 좀 내용을 볼게요. 이 팔관에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가 연결되냐면 내재 외양 체제에서 연결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항제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죠. 예. 그러니까 8년에는 토속 신앙하고 불교 신앙이 합쳐진 거야. 예. 그럼 읽어보면 자, 8간에는 고려에서 매우 중요한 게 여긴 국가적인 불교 일이다. 8간의 시행하는 목적은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 대처, 용신을 섬기는 이다.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주에서 8간의 시행을 강조한 이래 최승우의 건의 외에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려 정시기 때 행해졌고요. 8간은 기본적으로 불교 행사였지만 유교 풍수지서 민간 신앙이 융합된 행사였다. 자, 8간의 때는 이게 중요하죠. 항제국 체제를 나타난 내용인데 8간의 때는 지방의 장관들이 할애하는 것은 물론 송의 상인 여진과 탐나의 사절들이 와서 어, 축하의 선물을 바치고 무역을 하는 등 국제적 행사를 치렀다. 자, 이를 통해 8강에는 정고려인대 축제장인 동시에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고 나가서 황제가 주재하는 의례를 통해 고려가 황제금을 드러났다. 그럼 8강의 의미라고 쓰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고려인의 축제장으로서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 두 번째는 황제가 주재하는 의례를 통해서 고려가 황제국임을 나타났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뒤에 인제 뭐 결사운동은 인제 후반부 얘기니까 그건 좀 나중에 읽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통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고려는 이제 불교가 극성할 만큼 불교 국가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인제 유교가 고려의 정치적 이념이 된 반해 불교는 정신 세계의 지도 이념에 대해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유교 같은 정치 이념, 불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종교 활동 거기에 큰 영향을 미쳤죠. 자, 거기다 보조와 풍수 도찬 사상이 또 연결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서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불교가 발달한 것은 왕실과 귀족의 두터운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은 불교가 국가나 개인의 그 현재 생활 행복과 이익을 준다고 믿고 열심히 숭상하였다. 숭배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고려 불교가 현세 구국적이고 호국적인 성격을 띈 것은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고려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 고려 지배층 왕실과 귀족이 국가를 비보하고 그다음에 국민 민복을 가져오는 주는 불교를 옹호해 국교를 삼았으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숭불 정책은 태조의 훈요 10조에도 나와요. 훈요 10조에도 1조에 보면 국가의 대업은 피운코 여러 부처님의 호의에 의지한 것이다. 그리고 성교회 사원을 세워서 그다음 주지를 파견해서 수양케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참석해고 그 업을 닦게 하라,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국 국가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다음 태조는 개경에 법왕사나 뭐 왕릉사라든지 흥국사 등 10개 사찰을 지었고, 또 문종 때는 또 2,800관이 넘는 대사찰인 흥왕사를 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찰을 세웠다는 거. 그다음에 또 고조는 앞에서 언급한 연등회라든지 팔간회 같은 불교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조는 또 호국궁중 인왕경을 독송해서 인왕도양에서 설치해서 어떤 국가의 태양을 빌었는데, 이때 이제 순공양이 불사인 어떤 반야 반승 등이 행해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호국 불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승가제도를 또 마련했어요. 그래서 고려의 승려에게는 각오를 치러 이들 급제한 자에게 법궤를 줬고 이걸 승가였다. 그래서 교정성과 선종성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종파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 자, 요 내용인데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제 또 경제적 후원도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원전도 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사원전은 왕실 귀족의 토지 시설과 농민들의 투탁. 그 투탁이라는 것은 검은세족이라든지 문벌 귀족 같은 건세가들이 막 괴롭히니까 자기 땅을 사원에 그냥 주는 거야. 대신에 그 밑에 예속농민이 들어가고 일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원제가 확대됐고, 자, 또 고려는 이제 뭐냐면 역의 의무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투어 출가하여 고려의 수가 승리의 수가 증가되었다. 자, 그다음 청태종을 볼게요. 청태종은 중요하죠. 요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예. 의천에 이제 뭐냐면 통합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의천과 관련돼서 또 뭐냐면 어 이것도는 교감겸수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본 강의 때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기본 강의 보면 이제 의천과 관련된 내용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앞부분이 좀 약간 빠져 있는 게 있어. 뭐가 빠지면 강종의 불교 통합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게 강종의 불교 통합이 국부셈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언급됐었죠. 기출문제. 국부셈 내용인데 요걸 이제 국부셈이 아니라 구특강이다. 예. 국특강, 한국사 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자, 강종 때 한번 1차 통합이 이루어졌고 근데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차 통합이 의천 때, 그 당시 숙종 때 무역이 이제 일어났고, 3차 통합이 진울 때 일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진울 때 가서 이제 통합이 된 거야. 근데 그 전에 군요와 주도한 통합과 그다음 의천을 중심한 통합,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강종의 불교 통합 볼게요. 자, 이 강종의 불교 통합은 누가 주체냐? 물론 이 군요도 이제 그 역할을 했지만 강종이 주체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강종이 주체였다. 자, 구특강에 보면 배경을 보면, 자, 그 당시에 종교적 분열이 정치적 분열이기 때문에 체제 정비라는 거 불교 통합을 시도하죠. 각 세력들이 종교적 어떤 세력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합을 하려면 불교 통합을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교정과 성정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단계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자, 1단계는 일단 교종이 그 당시 북악파 하엄종하고 법상종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군유의 북악 하엄종과 법상종과 통합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때 내세웠던 것이 성상융회예요. 성상융회. 그래서 이제 성상융회는 성은 하엄종, 그 다음에 상은 머릿속에 상을 세우니까 법상종. 이걸 이제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해서 이걸 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1단계까지는 균열가 이제 통합을 주도를 했어. 교종 통합까지는. 어. 근데 주의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 강종 때 불교 통합은 강종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까지는 균열까지는 했지만 2단계, 3단계 넘어가서는 어 균열가 통합을 주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는 선종을 통합을 아까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선종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 법안종을 유도해요. 법안종을. 그리고 선문을 정리하죠. 구산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법안종을 통합을 시켜. 예. 그다음에 이제 교정 선종을 통합을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로서 뭘 해야 되겠어? 교선을 통합해야 되겠죠. 요쪽 1단계, 2단계 합쳐서. 그래서 이제 청태학과 법안종을 도입을 해서 통합을 했다. 이때 이제 5월에 유학생을 파견해서 이들 이제 청태학과 법안종 같은 것들 받아들였죠. 청태종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 누구냐?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지종이나 의통이나 그다음에 제강 같은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요 사람 중에 지동, 의통, 제강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강종 때 불교 통합은 1단계까지는 균요가 통합을 했지만 2단계, 3단계는 균요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강종이 전반적으로 기획해서 하고 1단계까지는 그 부분은 균요가 좀 맡아서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강종 때 불교 통합에서 군요 나오니까 군요의 통합 내용을 그때 내었던 것들 쓰라고 했대 뭐 선문 정리 이렇게 제시한 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청태학을 도입했다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예. 요거는 2단계, 3단계 내용이고 균요와 관련된 거는 성상융합 요 단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군요는 또 불교 대중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봉헌 행흥 운동을 펼쳤는데 그 이 내용을 보면 일반민과 호흡을 함께 이제 자비행을 하고 부처님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 운동이야. 이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음에도 자기가 부처가 되지 않고 민중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 기층 및 항도 모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과 가치 흐름이 일치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보현 시원가가 있어. 예.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7차 지도서에 있어요. 7차 국정 지도서. 국정 지도서야. 네. 박근혜 때 만든 게 아니라 자 김대중 때 만든 그런 지도서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강종의 사후에 개혁 정치가 후퇴되면서 다시 분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초기의 불교사가 보수하는 이제 성종생을 어 눌렸던 교종 계통이 다시 선종 제켜고 하원종과 법상종이 다시 대두되고요. 그래서 하원종과 법상종이 양립되고 선종세력이 약화된 세력이죠. 자, 그 상황에서 2차 통합운동이나요. 2차 통합운동은 숙종 때 의천을 중심으로 했어요. 의천, 의천. 원래 의천은 하원종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예, 하원종 출신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의천이 몰래 송나라 가가지고 어, 저기 불교를 배워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청태종을 개창해요. 중국의 청태종인데 이때 이제 의천이 한국에서도 청태종을 개창한 거야. 청태종은 그 청태학이 돼갖고 고려 후기 때나 고구려 후기나 앞에서 이제 뭐 강종 때 학문적 차원에서 들어왔지 교단 차원에서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의천 때는 이제 청태종이 개창이 됐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죠. 요건 이제 뭐냐면 거란이라든지 중국에 등등에 있는 여러 이제 뭐냐면 서적들을 정리를 해놔요. 그 목록들을.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속장경에 편찬 발견했는데 속장경이라는 명칭은 좀 잘못되고 요즘 교장 도감이라고 하죠. 예. 하여튼 요런 것들이 이제 편찬 바탕이 된다.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 배경을 보면 귀족 불교인 법상종과 인도이 씨와 연결된 법상종과 법상종 융성하니까 이게 하원종을 좀 뭐냐면 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원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통합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자, 특징은 교종 중심으로 성종을 흡수해서 왕권 후에 중앙집권적 귀족사회 이념체를 했고 통합 과정 요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1단계는 뭐냐면 하엄종을 이제 먼저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엄종은 그 당시 북악파하고 남악파 간에
어떤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원목을 이제 하원족을 정리하기 위해서 북악파와 하원 남악파를 통합을 해요. 그때 내걸었던 것이 교광겸수예요. 이 교광겸수. 그래서 이 교광겸수는 하원전의 통합 때 한번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청태종을 개창해서 선종을 포섭할 때 사용돼. 두 번 사용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같은 이제 교종인 법상종을 또 뭐냐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내건 게 뭐냐 성상경합이야. 그래서 성상경합은 성은 하엄종, 상은 법상종이죠. 그래서 서로 경합이라는 해서 성상경합을 내세워서 교리명에서 법상종을 합대해서 법상종을 통합을 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이제 선종을 청태종으로 이제 개정해서 포함을 시켜. 청태종은 순화 때 만들었던 종교로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시키는 종교이죠. 그래서 이제 교종이 주이지만 선종적 요소도 받아들여요. 이걸 통해서 포섭을 시키고 이때 내걸었던 논리가 교광겸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면목상 통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되게 불완전했어.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불완전 통합일 때 위천 사후에 선종이 독립하고 하원종이 다시 남학파, 북학파로 이렇게 분열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교리적, 종교적 성장 통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한계도 남아 있어 갖고 나중에 분열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통합 운동은 나중에 진울 때 들어서 하는 거죠. 진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고려 후기 때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청태조의 성립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 볼게요. 통론에 있는. 자, 고려 초기 불교계는 신라 불교를 그대로 계승하여 하엄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과 구산선문의 성종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엄종 내에는 남학파와 북학파가 분열돼 있었고 선종은 각 지방의 호족세력과 연계된 채 각기 독립된 교단세가 형성되어 심한 분파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 분열은 단순한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구특강 얘기했는데 한 통에도 있네요. 이렇게 한 통에도. 예. 한 통에도 있어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단순한 교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세력 분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종대 통합도 한 통에 있네요. 아 제가 잘 읽어보지 못했네. 한 통에 있어요. 예. 그 아까 전에 정리한 내용도 한 통과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국추 이들 호족세력 억압과 왕권과 강종은 정치세력 분열을 해결하고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교계의 정비를 관심을 기울였다. 즉 교종과 선종 내부의 분열을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각각 통합한 뒤 다시 교선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전체 불교계 통합을 깨했던 것이다. 먼저 이제 교종의 경우 하원의 북학파와 군열을 후원해 통합을 했고 어 1 단계이죠. 성상융합이라는 이유로 통합을 했고 선종은 다시 중국에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흡수하여 상 선문을 사상을 체계하는 서 체 그 선종은 당시 중국에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흡수하는 사상 체계로 나타난 법안종을 수입해서 이들 중심으로 각 지방의 선문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법안종은 더불어 청태학을 육성시켜서 교선 통합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했다. 그래서 이때 청태학을 도입했죠. 근데 이게 청태학은 종 교단 측면에서 도입된 것은 아니에요. 네. 자, 청태학은 삼국시대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됐어요. 그래서 구특강에 보면 이미 고구려 후기 때 도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다지 중시되지 못하다가 고려 강종 때 아이고 고려 강종 때 이렇게 부각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교정의 입장에 성종을 흡수하려는 사상체계로서 교종인 하음종과 선종의 절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자, 따라서 과정 강종 때 교선 통합은 청태학과 법안종이 서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추구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특징이죠. 교선 통합의 특징. 그러나 이제 여기에 한계가 나와 있어요. 강종 사후에 강종 때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제거됨으로써 청태학과 법안 종종 쇠퇴하여 종파가 성립되지 못하고 다만 그 융합 사상이 대의천의 청태종 개천한테 밑거름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와 의의가 동시에 나오죠. 여기까지가 한계. 종파로서 성립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만 이 융합사상이 후에 이제 의천의 청태종 개창 때 밑거름됐다. 라는 의의가 있죠. 자, 그럼 고려 중기로 넘어갈게요. 자,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되어 문벌귀족으로 인한 귀족 사회가 만개하는 고려 중기에는 보수적인 귀족 불교인 법상종이 융합하면서 하엄종과 양립하게 되었고, 따라 선종은 제3의 종단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자, 이때 하엄종은 고려 왕실과 법상종은 당시 최대 문벌귀인 인주이 씨와 각각 연결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하엄종 측에서는 의천을 등장시켜 법상종과 융합하여 나가서 성종까지 통합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의천은 우선 군요의 하엄학을 실천의 문제로 떠나 지나치게 간념화됐다는 걸 비판하고 교감 겸수를 주장하면서 하엄교단을 전개했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제 통합운동이에요. 하엄교단 통합운동. 음.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단 하엄학을 남합학 그 통합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법상종을 이제 통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천은 신라 하엄학의 정통을 재인식하고 특히 원효 통합불교 성격을 크게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 통합불교를 크게 평가한 내용이 예전 기초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원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동보살이라고 했죠. 예, 높게 평가하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있고, 다음에 법상종 융합하기 위해서 성상경합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예.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하엄학, 하엄종, 상이라는 건 법상종이죠. 그래서 사엄종과 법상종을 같이 겸한다. 자,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교리면에서 법상종을 압도해서 하엄종을 끌어들였 압도 이를 하엄종에 끌어들였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교선통합이죠. 세 번째 선종통합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자, 청태형 강중사의 침체된 청태형을 부흥시켜 청태종을 개창했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포섭했다. 그래서 청태종 안에는 교송통합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온갖 잔념을 정시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관주하는 직견을 중시하고 그 실천 방향 성종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법화경을 정종으로 했기 때문에 통일적인 지적인 족파로서 왕권 외에 지속적인 중앙집권적 기족사회 접합 인연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의천의 교선통합은 중국 하엄학에서 교선일치와 의한 것이 아니라 청태종의 교감겸수에서 채용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천의 이제 뭐냐면 특징, 교선통합의 특징을 쓰다면 요걸 쓰시면 돼요. 하엄학의 교선일치가 아니라 청태종의 교감겸수에 채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나부터 이제 한계가 나오죠.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의천의 교선 통합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다만 교단 통합에 그쳤고 법상중 의식한 정치 통합 성격을 짙었다. 자, 이는 의천이 죽자 청태종이 꼭 쇠퇴하고 선종은 다시 독립했으며 하엄종은 균요파와 의천파로 분열되었다. 여기 한 개 쓰면 여기를 쓰면 되겠죠. 예, 교단 통합에 그쳤고 법상중에 의식한 정치 통합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요 뒤에는 그 한계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의천의 이제 통합 운동 관련된 내용을 푸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464페이지 보세요. 자, 464페이지. 자, 청태종의 개창과 영향부터 좀 볼게요. 자, 고려 초 이래 불교계는 여러 종파로 나눠 발전했는데 강종 때 집권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때 선종은 법안종을 수용해 통일했고 교종은 하엄종의 균요 등을 동원하여 정비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강종 이후에 그런 노력 실패했고요. 자, 의천인데 의천은 원래 왕족 출신이야. 그래서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송나라 건너가서 여기 이제 14개월 동안 송의 고승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귀국했어. 선종 3년에. 그는 이제 요와 송 1번 등지에서 각지에 25년 동안 수집한
여러 책들을 저술 가지고 와서 신편 제종 고정 청약을 만들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게 이제 나중에 인제 그 도감 만들 때 사용했던 거죠. 이걸 바탕으로. 자, 이 저서는 불교의 서적 목록으로서 11 세기 무렵의 불교 관계 저술 경향을 보여주며 의천이 추구했던 사상적 항방을 알려줬다. 자, 여기에 고려 신라 고승대 저술뿐만 아니라 거라인들의 시기한 저술도 수록돼 있고, 그다음에 하엄, 유식, 법학, 청태 관계 서술 포함되어 있는데 선종의 어록이나 연구서를 제외했죠. 예. 다 포용을 했는데 이게 좀 한계 있죠. 선종은 제외시켰어. 예. 한계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요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하엄종 계통이지만 또 군요의 저술은 또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어. 이건 군요의 사상에 대한 비판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제외된 서적 쓰라고 하면 어떤 계열 쓰라고 하면 선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균형과 하오막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시켰다. 어디에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에서 제외시켰다는 거, 그 목록에서. 자, 의천은 송에 갔을 때 당시 중국의 청태종 부흥한 후였다. 그는 청태종의 승리였던 종간에게 청태 교간에 대해서 배우고 귀국하였는데 의천은 청태종의 정통에서 교와 간을 전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의천은 국내에 구입한 장소를 편찬하여 간행하여 청태종의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 6년 이후에 천태 사교이들 해인사에서 간행하여 그 10월에는 국청사를 개창하기도 했다. 숙종 2년에는 국청사 완공되자 의천은 초대 지주로서 청택 교학을 강의했고,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요때 이제 의천은 실천 면면에서 교감 경수를 같이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교감 경수를 주장하여 그다음 간행이 이제 뭐냐면 실천에 뒤따르지 않은 기존의 하업용학을 비판했고 경전을 무시한 선종도 비판했다. 결국 선종이나 하엄종 등은 불교 종파 유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비판하면서 불교 철학에서 여러 사조들이 있으나 청태종이 가장 발전된 불교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의천의 이제 불교 통합은 일시조 왕권을 배경으로, 아이고, 자, 의천의 불교 통합 노력은 일시조 왕권을 배경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긴 했지만 그의 사후 문벌 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각 종파의 분파와 대립이 가속화되었다. 청태종 자체도 예종이 제위한 수년 동안 인주 2세의 득세로 한화사 중심의 덕상종에 압도되었다가 인종이 즉위하고 인자겸이 사망한 후에 교세가 부흥했다. 그래서 청태종 개청 이후에 천태 교관을 진작시켜 교단을 통상이는 교훈성사였던 덕소 왕사였다는데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요 내용들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내용이 그렇게 뭐 건질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의청의 청태종 공부할 때는 그 한국사 통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꾸sem에서 좀 볼 것은 지금 강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사료 부분이 있어요. 그 사료 부분은 관련된 사료는 좀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통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유학의 발달 보자. 자, 요때 유학은 고려 전기 때 유학을 얘기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읽기 전에 한번 이제 그 관련된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39페이지 펴 보세요. 자, 요 유학과 발달과 이제 그 관련된 어떤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기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고려시대의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국가 통치 제도 운영을 담당했고 불교는 종교로서 널리 퍼졌다. 태조는 육두분 출신의 유학자를 등에 유교를 입각하여 국가 운영을 반영을 모색했고 서경의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을 장려했다. 강종은 가고제를 정비해서 실시해서 유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을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종 때 최승로는 유교의 치국의 도를 삼아 고려가 지향할 바를 제시하여 시무 28조를 왕에게 올렸고요. 성종은 이를 바탕 유교적 정치인에 따라 통치체를 정비했고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을 설치하고 12목을 설치해 12목의 경학박사를 파견해서 유학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자, 고려 중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 당시 정치적 안정 속에 문벌 귀족 사회가 발전됐는데 이 시기의 유학은 학문적으로 한층 심화되어 지식인들의 유교적 소양도 높아졌다. 자, 유학 교육에서 최충의 문헌 공부가 대표적인 사학 시비도가 번창했고요. 최충은 구제의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휩썼으며 홍구학적 유학에서 천학적 유학을 더하여 어, 유교 이해의 덕목을 높였다. 이해차가 높였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홍구학적 유학이 대세였죠. 한당 유학이. 근데 요때 들어와서 송학이나 이학이 들어와요. 왜냐면 그 구제의 명칭 안에 대학이나 중용에서 보이는 명칭들이나 성명이나 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학이나 중용에서 나왔던 명칭들이죠. 자, 정부는 사학의 육성으로 위축된 간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자, 이 간학 진흥책이 쭉 나오죠. 예종 때는 국자감을 재정비해서 실제 전문 교육 과정을 마련했고, 양형을 설치해서 재정적 지원을 했고, 인종 때는 경사 육학을 정비해서 지방의 학교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 간학 정비책 관련된 내용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예종 때 국자감을 정비해서 실제 전문 교육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양형고를 설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종 때 경사 육학을 정비해서 했고 지방에 한교를 설치했다는 거. 그 경사 육학과 관련된 거는 그 요게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국자감에 있는데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죠. 그래서 국학부는 신분별로 여기 국자학, 대학, 사문학, 기술학부는 율학, 산학으로 이렇게 나눴고 이걸 경사 육학이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국자관의 교육과정과 학부 편성을 좀 볼게요.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기관으로 유학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자감은 중기 이후에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교육과정과 학부 개편 등의 노력에 힘입어 새 모습을 감춰 갖추고 발전했다. 자, 예종 4년에는 교과목을 7제 강좌로 나눠 교육했다. 주역을 공부하는 여택제 등 6제 육학으로 강해제를 무학으로 교육했다. 자, 요때 특징은 강해제 같은 무학을 공부했다는 거야. 예. 실제 안에. 자, 그래서 무학을 편성한 데는 의미가 있죠. 그 당시 북방 민족의 긴장을 고조되면서 당시 국제 정세가 반영된 걸 여기는데, 자, 근데 이것도 만들어졌다가 국가 또 폐지돼요. 문신 관료들이 너무 반대가 심했어. 자, 그 다음에 인종 때는 유학부와 함께 기술학부를 설치하고 교육 분야에 따라 입학 자격을 신분 차등으로 뒀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국제학은 문무관 3품 이상, 대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가, 기술학부는 8품 이상의 관리가 서민대 자제 입학을 규정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요. 예, 요 부분이.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통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시대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용되면서 크게 발달했다. 강종이 가거제도를 실시하고 성종이 유신이었던 최승열 보필을 받아 순위 정책을 실시했으나 유교는 정치 사상 체계에서 성립되고 학문적으로 크게 발달했다. 하였으니 이래서 이제 유교는 정치 사상 체계로서 성립되고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지배층 귀족인 문신들로 구성됐고 문치주의 표방으로서 숙문의 풍조는 더했던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자, 고려 유학은 귀족 정치의 정성기인 문종 때 크게 융성했는데 해동 공자다고 칭을 받은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우니 예, 그래서 그게 사학의 효시가 됐고 이 구제학당은 그 뒤에 그 시호를 따서 문헌공도가 했다. 예,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본받아 11기가 되어 사당이 형성되니 이걸 12도라고 했다. 자, 이 도라는 의미는 무리라는 의미야. 예, 무리. 그러니까 12개의 무리. 어떤 그 뛰어난 스승을 따르는 12개의 무리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의 성립자는 대개 문종 때 유신 후 지공고의 과거 고시간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으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 시험을 준비한 귀족자들을 다투어 견학, 사학, 문해 등을 공부했다. 거기에 입학해서. 자, 이렇게 사학이 융성하니까 이게 좀 안 되죠. 왜냐면 사학이 융성할 국자감이 쇠퇴하니까 그만큼 이제 왕권은 약화될 거 아니에요. 왕권 입장할 때, 왕 입장할 때는
국자관 같은 간학기관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기가 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인재를 등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국자관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 간학 기능을 깨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고 요것도 문벌 귀족사 안에서 왕권을 강화시킨 정책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숙종 때 국제화감에 서적포를 이제 두어서 독서를 출판하게 하고 다음에 예종 때는 국학의 실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어서 간학의 부흥을 도모한 편 일종의 그 장학적인 양형고를 설치해서 간학의 경제 기반을 확보했으며 또 국내 천연각과 문형각이라는 학문 연구소를 두어서 유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요거 예종 때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어요. 실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학재단이었던 양형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천연각과 보문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종대를 보죠. 인종대는 학제를 뭐냐면 상정의 개경에는 경사 6학을 뒀죠.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윤학, 선학 3학을 두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는 각각 한관을 세워서 한 학을 세워서 간학 기관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 실제 구성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좀 넘어갈게요. 자, 고려가 유교를 정치 인용어 채용함으로써 신라의 종교적 관념에 벗어나 새로이 지적이고 합리적 사상 체계를 성립하였으나 이는 확실히 하나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 이는 이달의 유학은 귀족 사회 발달과 귀족 문화의 중심에 있으면서 융성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고려 시대 유학의 문제점이 있어요. 고려 시대 유학자들은 과거 준비에만 급급 급급 과거 준비에만 급급함으로써 유학의 이론이나 사상의 폭로 연구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거는 조선 시대와 좀 다르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로 제일 목적 과거 준비예요. 과거 합격하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서 독립해서 과거 시험은 이제 안 보고 독자적으로 사상 연구하는 사람들 사상가들이 많죠. 유학자 중에. 예. 그런데 이런 식의 그 고려 시대의 유학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조선좀 이이나 이항 같은 그런 이제 거대한 유학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그 이에 사장학이나 홍고학의 치중에 그 고려의 유학자는 유교와 현실 생활을 중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 그러니까 이에 사장학이나 홍고학에 치중한 고려 유학자들은 유교가 현실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대해서 불교는 정신 세계를 지배한 것이라고 하여 불교를 배척하지도 않았으니 자 이는 고려 시대 유학의 특징을 지적한 거야.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배척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홍고학적 유학을 가지고 있었던 유교들은 어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고학은 불교는 소보완적이에요. 예. 홍과학은 작부 해석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여기 사장학이라고 하는데 사장학은 문장력을 보는 거야. 외교 문서 이런 것들, 실무적인 능력들. 자,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뭐냐 불교와 배척할 필요가 없었죠. 불교는 어떤 그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 홍과학과 사장학은 좀 기술적인 측면, 어떤 해석학적 측면만 다루기 때문에 충돌할 여지가 없어. 예. 그런데 나중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요소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요소가 강하면 또 불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인제 뭐냐면 조성을 좀 다르고요. 더욱이 중기 이후에 귀족사회가 발달에 따라 유학은 심을 중심한 귀족사회 취향의 보수적 경하고 떨어지는 폐단이 초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유학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고려시대 유학을 관련된 발달 내용을요.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건데 음. 자, 고려시대 유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배타적이지 않고 불교와 같이 발전했다는 특징이죠. 유교는 정치적이고 불교는 신학생활이고 초기에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유교주의에 입각한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요때 육두풍 계열의 유학자들이 활용했고 과거제도 실시하고 근데 이게 육두풍 계열의 그 유학자의 활약을 자주적이라고 볼 수 있나? 사대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뭐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승희 심은 28조. 근데 중기에 넘어가면서 보수적 성격이 더 강화돼요.
아마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볼 때 중기보다 좀 자주적이었다는 거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 예. 여기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자, 근데 이제 요게 좀 특징이 뭐냐면 유교가 점점 한문화가 철학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구제학당의 명칭에서 여기에 요 내용의 명칭 중에 상당수가 대학이나 중용의 명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 홍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으로 성리학적 유학으로 넘어가는 배경이 되었다.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주의가 이후의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주의 이전에 성학이라고 이야기를 해 갖고 성리학적 유학이 있었어요. 예. 성리학적 유학을 주의가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의 한 파벌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을 주자학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리학의 여러 파벌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었고 주자학 이전에도 이런 이학이나 이런 것들 대학 중용을 강조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때 인제 위축되죠. 예, 현실 도피적이고 고달적인 현학이 발달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나 간섭기 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뭐가 도입되냐면 어 성리학이 도입돼요, 성리학이. 예. 그래서 성리학적 유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때는 자주적, 주체적, 유교적인 어떤 성격에서 중기 때는 보수적인 유학으로 그래서 무신정부 때는 위축됐다가 마지막 때 이제 조선 후기 고려 후기 때는 성리학적 유학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발달 이제 좀 볼게요. 예, 예술의 발달. 예. 있는데 요 예술의 발달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 하죠. 여기 뭐 요거는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또 무시할 수 없어 가지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